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을 빠져나와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 가장 싫어했던 동화가 신데렐라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딸이 그런 차별과 구박을 받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던 신데렐라가 마지막엔 왕자와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도 저는 싫더라고요. 스펙도 하나도 없는 그 답답하기만 한 신데렐라가 번지르르한 치장만으로 신분 상승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꼬였냐고 묻곤 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신데렐라와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저희 친엄마는 늘 막노동꾼 아빠의 벌이가 형편없다며 아빠에게 불만을 가지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늘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10살이었을 때 엄마는 결국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갔고 아빠는 그런 아내 따위는 없는 게 낫다며 이혼을 하셨는데요. 반년도 되지 않아 재혼을 하신다며 신데렐라처럼 새엄마와 언니 둘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새엄마와 언니들이다. 어머, 네가 영은이구나.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니들도 오늘부터 막내동생 잘 챙겨라. 알았지? 그나저나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살림할 맛이 나겠어요. 새엄마는 그렇게 저보다 2살, 3살 나이가 많은 언니들 데리고 와서는 코웃음을 치며 아빠에게 잘 보이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들은 어린 제 눈에도 얼굴에 욕심과 심술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친딸인 저보다 아빠의 사랑을 더 받겠다며 둘이 갖은 아양을 부리는데 어린 저였지만 그 꼴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어느 시기부터 큰 공사들이 많다며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새 엄마와 언니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빠가 집에 자주 없으니 그들은 금방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는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새엄마는 아빠가 없는 동안 저를 대놓고 당신의 친딸과 차별했고 아빠에게는 매일같이 제가 자기를 새엄마라며 싫어하고 언니들을 괴롭히며 학교에서는 말썽만 피운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빠는 어이없게도 새엄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더군요. 게다가 언니들은 그런 새엄마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둘이 짜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다른 건 다 참아도 언니들이 제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거 내 필통 아니야? 왜 마음대로 내 물건 가져가? 그거 짝꿍이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거란 말이야. 당장 내놔. 생일 선물? 알게 뭐야. 오늘부터 내가 쓰면 내 거지? 도둑이냐? 왜 남의 물건에 탐을 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뭐? 도둑? 이게 죽으려고. 야! 왜? 그럼 누가 겁날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제 필통을 멋대로 가져간 둘째 언니와 몸싸움을 했어요. 그러자 첫째 언니가 새엄마에게 엄마, 영은이가 수빈이 물건 뺏고 때려. 빨리 와. 라며 이르기 시작했고 새엄마는 씩씩거리며 달려와서는 제 머리채만 잡으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이게? 엄마도 없는 거 걷어먹여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오늘 내 손에 혼나 볼래? 얼른 내 딸한테 사과해. 수빈아, 괜찮아? 저 조그만 지지배가 아주 성깔만 있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언니가 먼저 제 필통 가져갔단 말이에요. 왜 저만 혼내는데요? 언니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럼 언니가 저한테 사과해야죠. 어머,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자매들끼리 물건 좀 나눴으면 어때서? 넌 무슨 애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저는 어린 나이에도 어이가 없었어요. 평상시 저를 딸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매라는 말을 쉽게 하니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통을 내놓으라며 악을 썼고 급기야 필통을 들고 메롱하는 둘째 언니의 팔뚝을 물어버렸는데요. 새엄마는 무슨 자기 딸 팔이 잘리기라도 한 듯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연락해 기어코 지방에 있던 아빠를 집으로 오게 했는데 새엄마의 그 다음 행동이 아주 황당 그 자체였어요. 새엄마는 아빠가 오기 전에 자기가 방안을 더욱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엉망이 된 방에서 고작 이빨 자국 난 게 다인 둘째 언니 팔에 붕대를 감았는데 아빠한테는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두 언니와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가 도착하자 울며 불며 저 때문에 살 수 없다며 마음에도 없는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빠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제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며 다음날 바로 저를 평택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나머지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미워하고 원망했죠. 내 부모가 나를 믿지 않고 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점점 삐뚤어져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를 맡아주신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당신 품에 품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속을 썩인 탓인지 할머니는 대장암으로 8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고 보호자가 없어진 저는 하는 수 없이 죽기보다 싫은 새엄마와 언니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빠 일이 잘 풀려서인지 그동안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더군요. 그즈음 무슨 비결인지 마흔이 한참 넘은 새엄마가 임신을 했더군요. 새엄마는 뱃속에 아이를 들먹이며 저와는 못 산다며 아빠에게 또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한 번도 서러운데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죠. 예상은 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이미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상이 현실로 되니 저는 또 아빠에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길로 가출 청소년이 되었는데 세상에 혼자 떨구어지니 학교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겐 무엇보다 돈 버는 아르바이트가 중요했는데요. 제가 가출 청소년이다 보니 간혹 그걸 이용해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하는 악덕 사장님들이 있었죠. 저는 번번이 그런 사장님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도 제 발로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받지 못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이번에는 제가 불쌍했는지 밥이라도 먹으라는 듯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건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나눠준다는 안내문이었어요. 그걸 본 저는 배가 너무 고팠기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곳을 찾아갔고 그날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배가 부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왜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서러움이 폭발했던 거였죠. 그러자 그곳에서 봉사를 하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셨는지 저에게 다가와 언제든 배가 고프면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적어주셨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꼴에 동정받는 건 싫었거든요.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면 그곳에 가서 또 공짜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한 국밥집 명함을 주면서 그곳이 숙식이 제공되는 가게이니 다른 곳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거기 가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주머니가 준 명함에 적혀있는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꽤나 깐깐해 보이는 중년의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가게를 찾아온 저를 쭉 훑으시고는 이내 알았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너구나? 임 여사님이 말한 애가. 네? 임 여사님이요? 아, 네. 가출했다고? 그럼 집은? 부모님은 너 안 찾니? 그런 것도 말해야 하나요? 어머, 얘 좀 봐. 혹시 기분 나빴어? 오해는 하지 마. 나는 네가 여기서 일하다 난처한 일 겪을까 봐 미리 물어본 것뿐이야. 나 딴에는 좋은 일 하는 건데 오해받으면 억울하잖아? 아,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가족은 저 안 찾거든요. 그래?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다. 그럼 일은 언제부터 할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월급은 꼭 주셔야 해요. 그럼 그건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도 돈값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작은 방이 딸려 있었는데 그곳이 저의 숙소였고 저는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시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돈 떼일 걱정 없이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20살을 맞이했고 제가 본 주인 아주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억척을 떠는 사람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는 효자이자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보다는 8살이 많았고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보기엔 저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장애가 있다는 말에 놀라기도 했는데 나중에 조금 친해졌을 때 슬쩍 물어보니 시력이 좋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나빠요? 얼마나 나쁘면 장애 판정을 받아요? 안경 쓰면 괜찮아. 요즘 안경들 잘 나오잖아. 그럼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시력이 많이 나쁠 뿐이지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엔 시력 안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신기했고 안경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다니 평상시에도 장애가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가게 일을 자주 함께 있는데 그렇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둘은 마음이 통해 1년이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주인 아주머니는 깐깐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연 많은 저를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당신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어머니가 표현은 퉁명스럽게 해도 마음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원이 아닌 가족이 되고부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사실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글쎄,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대외적인 얼굴과 진짜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덕인지 시어머니의 국밥집은 착한 가게로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았어요. 간혹 봉사자님의 연줄로 단체 주문도 들어와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시어머니의 전략은 틀리지 않은 듯 보였어요. 뭐 그건 그거대로 먹고 살기 위해 시어머니가 머리를 썼다고 치면 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남편의 장애였어요. 시력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남편은 사실은 정신장애가 있어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였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욱하는 일이 있으면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때는 약을 먹어야 했던 거였죠. 이쯤이면 사기 결혼 같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서워지더라고요. 남편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약 먹을 일이 없었다며 저에게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진짜라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요.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직원이 아닌 가족의 입장이 되고 보니 시어머니는 근무 시간 개념도 없이 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국밥집 일이 많거든요. 국물도 미리 준비해서 오래 끓여놔야 하고 김치면 밑반찬도 매일 만들어야 하니 시어머니는 어쩌면 그래서 남편과 저의 결혼을 좋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직원일 때는 월급이라도 받았는데 가족이 되고부터는 제대로 돈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예전처럼 월급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히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하고는 가족끼리 무슨 월급? 그리고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집 걱정이 있어? 굶을 걱정이 있어? 그래도 저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화장품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화장품은 샤워하고 바르는 크림 하나면 되고 옷은 내가 봉사 가면 얻어오면 되니 그거 입어라. 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제가 욕심이 많다고요? 그럼 저 어머니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서 일할게요. 그럼 최소한 월급은 받을 테고 생활비 드릴 테니 그렇게는 안 돼요? 야, 가족끼리 인건비도 줄이고 그래야지. 너는 무슨 애가 네 욕심 채우는 것밖에 모르니? 이게 다 니들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 죽으면 내 가게면 내 재산이 어디로 가겠니? 니들 나중에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마음 하나 몰라주니? 이건 뭐 근본도 없는 걸 그래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아주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랄을 하네. 아직 한참 꾸미고 싶을 20대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갖은 욕을 하며 저에게 욕심이 많다며 그런 건 모두 사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제가 필요하다는 걸 사주곤 했는데요. 그것도 1년이 조금 넘으니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시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욱 비참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불편하고 불만스러웠던 그런 생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적응이라고 점차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 저 역시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도 저는 무조건 분가를 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일 분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효자인지라 저의 말이 불편하자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좀 그만해. 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으냐? 우리 엄마 가출한 너 받아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널 조건 없이 받아준 사람이야. 그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분가? 웃기고 있네. 꿈 깨. 뭐라고? 그럼 난 뭐 평생 여기서 무급으로 일만 해? 됐어. 이럴 거면 이혼해. 뭐? 이혼? 너 말 다 했어? 그때였어요. 그날 처음 남편이 눈이 돌아 화를 참지 못하는 걸 직접 보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서둘러 약을 먹이는데 막상 그것들을 경험하고 보니 제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결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후 저는 결혼 생활이 삶이 아닌 지옥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면서도 돈 버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그중에 매일 하는 일이 새벽에 폐지와 고물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후 그 후부터는 저를 항상 아침마다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제가 가게 일로 너무 힘들어 오늘은 못하겠다고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서 막말과 고된 일만 시키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데리고 다닐 거면 힘 좋은 당신 아들이나 데리고 다닐 것이지. 당신 아들은 혹여 잠이라도 깰까 조심조심 나가자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나갔어요. 그러면 언제나 제 뒤에서 저 성질머리하고는 하며 시어머니가 욕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쯤이면 그러거나 말거나 눈치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꾀가나 값 나가는 고물들을 보면 시어머니 몰래 따로 챙겨 팔아서 돈을 만들곤 했는데 유일하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
저도 어느새 새벽이건 밤이건 길을 걸으면 고물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3년 차가 되어갈 즈음, 그날은 태풍이 부는 날이라 돈이고 뭐고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날일수록 더욱 나가야 한다며 천근만근 같은 저를 재촉했고, 결국 밖에 나간 시어머니와 저는 모진 비바람에 리어카도 제대로 끌지 못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다치시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무슨 소리야. 나는 10년 넘게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어. 이런 태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난 폭설이 내려도 끄떡없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날은 경쟁자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뜻밖의 횡재도 하니까 넌 잔말 말고 뒤에서 리역 하나 잘 밀어. 젊은 애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처럼 힘도 제대로 못 쓰냐. 그렇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리어카를 끌며 2시간을 넘게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어디서 비바람이 날아왔는지 찻길 넘어 딱 봐도 값이 꽤 나가게 생긴 고물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며 좋아서 그 고물을 주우러 찻길로 달려가셨는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이삿짐 차량으로 보이는 큰 차가 달려오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차가 온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찻길로 뛰어들었고, 아찔한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그 뒤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차에 치였는지 아니면 바로 코앞에서 기절을 한 건지 아무런 의식이 없던 저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제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무슨 마음인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니 자꾸만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하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왼쪽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파? 라며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제 왼쪽 다리가 없었고 붕대만 층층 감겨진 왼쪽 허벅지만 보이더군요. 저는 제 모습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혼자라고 말았죠. 제가 시어머니를 구하러 찻길로 뛰어가 시어머니 대신 그 이삿짐 차에 치인 거였어요. 심한 출혈과 다리 부상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남편의 말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너도 장애가 생겼네. 나야 티가 안 나는 장애지만 넌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테니 이를 어떡하냐? 그나저나 이거 네 꼴을 봐. 너무 웃기지 않아? 넌 이게 웃겨?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웃기냐고. 적어도 네가 내 남편이면 이걸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슬퍼해야 맞아, 이 정신병자야.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게 다 욕심 많은 니네 엄마 구하려다 이렇게 됐잖아. 그니까 내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따질 거면 우리 엄마한테 따져. 언제는 그런 효자가 없다더니 이제는 엄마 탓을 하냐? 시끄러. 너 여기 사람 많다고 그거 믿고 까부나 본데 너 집에는 안 갈 거야? 뒷감당 되겠냐고. 남편은 또다시 끓어오르는 분노에 소리를 빽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러자 병원에서 간호사가 뛰어와 남편을 끌고 갔어요. 남편 말대로 이젠 몸도 성하지 않으니 제 남은 미래가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약간의 뼈에 금이가 팔에 깁스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장사는 해야 한다며 또 억척을 떨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자 발빠르게 장애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황당하게도 제가 퇴원을 하자 자기는 팔이 시원치 않으니 저에게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했어요. 그 순간 분노장애는 남편이 아닌 제가 있는 듯 시어머니에게 지금 제정신이냐며 걸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을 돕냐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그 뒤로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한 달이 넘어가자 마치 저를 생각하는 듯 의족을 만들면 아무도 모를 거라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속을 모를까요? 의족을 하고 예전처럼 걷게 되면 가게 나와 일 시키려고 그런다는 걸 모르지 않던 저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의족을 마쳤고 시어머니는 또 마음에도 없는 가식을 떨며 저에게 재활을 하라고 부추겼는데 어느새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를 쓰는데 며느리가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는데 그 역시도 가게에서 파는 국밥을 가져와 자기가 파는 건데 드셔보라면서 또 가게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순간 한 가지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재활이 끝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라던 대로가 아닌 이혼하리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재활에 매달린 지 1년이 지나자 저는 의족을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리고 재료들을 들고 가다 쏟아버리는 등 실수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 눈을 엄청 의식하는 시어머니를 욕먹게 자기 때문에 다친 며느리를 억지로 나와서 일을 시킨다며 손님들이 들리게 떠들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죠. 이내 저를 주방으로 끌고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배은망덕한 것. 제가요? 제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요. 저 어머님 봉사 다니는 거기에 가서도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 실체를 알고도 지금처럼 어머니를 착한 가게 사장님이라고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뭐야? 결국 저의 협박이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도 말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신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저와 남편에게 쓰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그랬다며? 이혼하자고. 그렇게 이혼한 게 소원이면 이혼해라. 어차피 가게 나와 일도 못하고 내가 뭐하러 너까지 데리고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엄마, 싫어. 아니, 내가 이혼까지 하면 나는 뭐 혼자 늙어 죽으라는 거야? 그럼 너보다 더한 불량품이랑 사는 건 뭐 좋아? 그야. 그냥 참말 말고 이혼해.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협의 이혼이니 위자료는 없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 그럼 어쩌자는 거냐?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못할 것도 없죠.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무튼 나는 좋게 이혼하라고 했다. 이혼이라도 하고 싶으면 그냥 순순하게 그 서류나 적고 그거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다. 결국 저를 무일푼으로 내쫓을 생각이었네요. 내가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요? 왜? 예전처럼 또 협박이라도 하게? 하고 싶으면 해. 내가 먼저 네가 사고로 머리가 휙 돌았다고 소문 다 내놨어. 그 비싼 의족에 돈 쳐들어가며 재활까지 시켜줬더니 헛돈 나갔잖아. 너 그 돈 다 토해낼 자신 없음? 그냥 순순하게 도장 찍고 꺼져.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물론 이혼이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대로 저쪽 좋으라고 도장을 찍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난 저는 그 집에는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 이혼도 하지 못한 채 야밤에 쫓기듯 그 집에서 나와야 했는데요. 막상 또 갈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번에 몸까지 이 모양이니 이건 뭐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저는 왜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단 한 개도 누릴 수가 없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는데
종교도 없으면서 무작정 악에 받쳐 눈에 들어오는 대형 교회에 들어갔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고, 이 세상엔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냐며, 그러고도 당신이 신이냐고 마구마구 소리를 쳤어요. 그런 저의 목소리가 너무 컸을까요? 분명 아무도 없던 것 같았는데 한참을 흐느끼 울던 저에게 어느새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별말도 아닌 그 말에 저는 그만 아이처럼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 늦은 시각에 그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신세까지 지게 되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에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아픈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어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권사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많이 아팠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 순간 제 안에 가득 찼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교회를 다녀온 권사님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괜찮다면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여기 있을래요? 봐서 알겠지만 나도 혼자라.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저는 몸이 좀 그래서 도움도 못 될 건데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그냥 나는 영은 씨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척집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그래도 같이 살던 딸이 지방으로 취업을 가는 바람에 적적했거든. 그럼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요. 어제 교회에서 그랬죠? 왜 영은 씨만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고. 오늘부턴 아주 작은 거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권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권사님 말씀처럼 작은 행복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중인격자 시어머니에게 밑에서 배우긴 했지만 저는 요리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에게 나중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하면 좋겠다며 한식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든 돈이 필요한 일이기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교회에 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시며 직접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고 며칠 뒤에 제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 시험이라도 쳐보라고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쉬었던 것이 하나 없는 제 인생이었기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고마운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었던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도 무난히 합격했는데요. 처음 제가 딴 자격증을 받아든 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제 인생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듯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합격을 했으니 교회에 감사 인사를 가자며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 평생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시락을 만들어 다시 그 교회를 찾았고 그 교회에는 이미 제 사정을 아시고 일부러 오셔서 저에게 축하와 격려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낯이 익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저에게 시어머니 가게를 소개해준 봉사자분이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울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천하의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결혼은 제가 원해서 했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니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를 이렇게 만든 시어머니를 가만둘 수 없다며 제가 원하면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지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 아주머니의 제안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내가 말을 놓을게요. 그래도 됐지? 우선 내 계획을 얘기하자면 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수양딸로 소개할 건데 그때 네가 당한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 난 그걸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할 거야. 그리고 그걸로 네 이혼 소송도 도울 거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뿌릴 생각인데 넌 어떠니?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평생의 소원을 쓰는 거라고 해도 상관없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씀한 날 아주머니 댁에 갔고 저는 처음으로 대저택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도착해서 예쁜 옷과 화장을 하고 준비해 주신 휠체어를 탔는데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 여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저를 집에까지 다 초대를 해주셨는지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무슨 그렇게까지요. 오늘은 제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바쁘신 거 알지만 사장님을 집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바쁘긴요. 아닙니다. 무슨 부탁이신지. 근데 듣자 하니 며느님이 집을 나가셨다고요? 아휴, 네. 저의 며느리가 크게 다치고 마음의 병이 심했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끼고 딸처럼 품었어야 했는데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네요.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게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제가 눈물이 나와서. 그러셨군요. 사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셨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니 분명 며느님도 사장님 마음 알고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나저나 부탁하실 일은 뭘까요? 아, 사실은요. 저한테 수양딸이 한 명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한 아이인데 제가 데리고 봉사를 좀 다니고 싶어서요. 그래서 미리 얼굴 좀 익히고 제가 바쁠 땐 저희 아이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수양따님이라니 제가 정말 잘 보여야겠네요. 저도 장애가 있는 아이 엄마라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실래요? 제 딸아이 한번 보고 가세요. 제가 나오라고 할게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거실에서 말씀을 하고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면 또 안면 몰수하고 연기를 할 수 있으니 저 먼저 나가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탄 휠체어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구경하던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저를 쳐다봤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싹 굳어졌고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다가왔는데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리고 임 여사님은? 엄마는 좀 이따 나오신다고 저더러 먼저 나가라고 하셨어요. 엄마라고? 그럼 네가 이 집 수양딸이라는 거니? 말도 안 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설마 허튼 소리 한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요? 어머님이 실제로는 욕심만 많은 가짜 봉사자라는 말이요? 아니면 저를 여태 돈 한 푼 없이 부려먹다 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하자품이라면 나가라고 했다는 말이요? 쉿, 조용히 해. 그래, 뭐 어찌됐든 알겠다.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 제발 임 여사님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설마 벌써 한 거 아니지? 그래도 가출 청소년이었던 너를 거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아마 싼 임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엄마한테도 잘 보일 수 있었을 거고. 그때였어요. 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제가 또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무슨 귀신의 집에 온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런 거였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 데리고 있어주면 다달이 숙식 제공 받는 값을 드리겠다고 했으니 이래저래 이득을 많이 보셨네요. 아니 임 여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약속대로 숙식 제공했고 월급도 줬어요. 줬죠. 숙식 제공받은 값을 뺀 돈이요. 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봉사자들 사이에 퍼뜨린 영은이에 대한 거짓말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 저희 딸한테 사과하시죠. 이혼 소송도 곧 진행될 겁니다. 그동안 안 주신 임금, 위자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수양딸이라지만 남이잖아요. 아니지, 임 여사님이 저희 며느리 엄마면 저와는 사돈지간인데. 사돈이요? 그쪽 구한다고 몸이 저렇게 됐는데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사돈이요? 그리고도 당신이 사람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사님께서도 쟤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근본도 없는 아이 말을 다 믿으십니까? 이미 이 집에서 당신이 우리 아이를 본 순간 했던 말들이 모두 녹화됐어요. 발뺌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사고 났던 도로 CCTV도 제가 다 확보했어요. 벌써 그쪽 사람한테 합의금까지 다 챙기셨더군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저요, 돈 많고 당신 같은 사람 제일 증오합니다. 그랬던 제가 저 아이를 당신한테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아주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 내가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단단히 각오해요. 아까 말했지만 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여사님, 아니 며느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래도 너랑 나 아직은 가족이잖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합의금 받은 거 다 줄게, 응?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천벌받아야 해요. 내가 잃은 두 다리가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지은 죄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뒤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비참한 꼴로 쫓겨났고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까지 하게 됐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과 정신장애를 시각장애로 속여 결혼한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정체가 드러나 장사도 못하게 되었죠. 그 가게를 팔아 저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됐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제야 제 인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받았던 위자료를 가지고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받은 은혜를 저 역시 세상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권사님과 아주머니를 따라 밥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노숙자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아빠를 보게 되었어요. 행색을 보아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역시도 인과응보가 아닐까 생각하며 저는 차마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아빠도 저를 못 보신 것 같았고요. 처음엔 아는 척을 하지 않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와 부녀의 정을 나누기엔 저도 아빠도 몸과 마음이 많이 다쳤죠. 제 마음속의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먼 훗날 후회가 될지언정 지금은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누군가 미움도 사랑이라고 하던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제 힘으로 음식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것도 보람있지만 요즘은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의 복수를 도왔던 아주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대답은 네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 역시도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거든. 너도 언젠가 그런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나는 그때부터 정말로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너도 날 엄마라 생각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어. 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저를 살게 하는 희망이 되었답니다. 봉사라는 것이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얻어가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저를 보며 희망을 얻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저도 제법 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절망의 끝자락에 희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